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조사와 더불어 검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군요. 네, 조금 전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검찰은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군검찰과 함께 오늘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소환 조사에 집중했던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도 나선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는 김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긴급 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는데요. 반나절 만인 어제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의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수면과 휴식 시간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을 준비하거나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투입을 지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별도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검찰 특수부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오늘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과 특전대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줬던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합니다. 김정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과정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이 있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수임무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유튜브에서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물증 확보보다도 관계자 진술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주력해왔습니다. 어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 투입부대를 지휘했던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불러 6시간가량 야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는 했지만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주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공수처도 뛰어들었죠? 네, 공수처는 어제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나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가 우려돼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전했는데요.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여기에 응해야 하는데요. 다만 응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제재나 이첩 시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실제 이첩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검찰이 공수처에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계엄 사태 수사에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상황 알아봤는데요.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묻는 취재진에게 엄정 수사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있었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1명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잇따른 고발에 따른 절차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엄정 수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종수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가능한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경찰이 제 식구에 대한 셀프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 청장은 지휘 권한이 없고 사건과 관련해 청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단장은 또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 수사 주체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함께 경찰청장 탄핵안, 감액 단독 예산안 처리 등 전방위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알아보죠. 오늘 오전에도 당내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모두 발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회의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났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고위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친윤석열계와 빨리 윤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친한동훈계 사이 갈등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태호 의원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당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 혼란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는 한 대표가 소집한 3선 이상 중진 회동도 열립니다. 네, 야당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대통령 탄핵안 계속 발의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고 14일 표결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경제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탄핵은 일시적으로 무산된 것이고 윤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내란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안 등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의원 등은 조금 전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상설 특검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2표 차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며 모두 4조 8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추가 감액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7천억 원은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방위 압박과 함께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면 아래가 비치지 않았을 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야권에서 추가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판교에 정치인 체포를 위한 긴급 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병주 의원도 정보사 소속 특수부대인 HID 부대가 정치인 체포조로 꾸려져 국회 인근에서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고 이는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군 내부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주요 사령관들을 국방조사본부에 고발하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이나 입장 발표 없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별도의 일정 계획을 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담화 등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돼 있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을 취소했고 수석 비서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전국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해오던 텔레그램을 최근에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언론 앞에서 첫 입장을 밝히고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국방부는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707 특임단 단장이 당시의 정황을 증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707 특임단, 정식 명칭으로는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불리는데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핵심입니다. 국회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 계엄군들을 현장에서 이끈 지휘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오늘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습니다. 증언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궁극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 내용인데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김현태 단장은 전 사령관이 당시 지휘 통제실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지시했고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곽 전 사령관이 물었고 김현태 단장은 당시 상황상 인원이 많아서 진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관련해 김현태 단장이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으로 또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원을 국회로부터 끌어내라는 내용, 그리고 비살상 무기를 사용해 국회를 무력 진압하고 봉쇄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한 특전사의 저격수 배치 의혹과 관련해선 저격수들은 비상계엄 상황에 따라 총은 가져갔다면서도 실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707 특수임무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부대원들은 자신의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며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당시에 계엄군이 선관위에도 투입이 됐는데 군 인력 가운데 새로 파악된 부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인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과 요원 10여 명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이 정보사 인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사령부는 대북 첩보 임무를 하는 부대로 계엄 임무에 동원되는 것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해당 정보사 관계자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국방부를 상대로 군 통수권자에 관한 질의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답변으로 나왔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에 국방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통수권자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질의를 통해 나온 내용인데 내란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선 법적 권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발언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정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법사위 법원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원회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 10일에 상정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지만 야당의 다수결로 통과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규정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속보인데요. 이 상설특검은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쓸 수 없는 그런 특검이죠. 이 상설특검을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비상계엄 선포 대비용으로 추정되는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했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미 지난달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계엄 선포를 준비한 정황이라는 게 추미애 의원의 주장입니다. 안윤아 기자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방첩사 내부 문건입니다. 계엄과 계엄사령관,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부터 주요 쟁점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영 전 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해 지난달 보고되고 결심을 받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건엔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 의원은 방첩사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한 정황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엄에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와 관련된 대목도 보입니다. 특히 보고서인 1980년 5월 17일 당시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도 첨부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계엄 사령관이 긴급한 상황일 땐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포고령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상황은 방송을 통해 확인했고 계엄 포고령 작성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해당 참고자료 작성을 단순 지시만 했는지, 또 여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에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군에서 제보를 받은 만큼 믿을 만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의 지시로 국군 방첩사령부가 실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준비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우리 정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은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대북 감시 강화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한국의 정치 불안을 틈타 공격에 나설 징후는 없다는 것이 현재 미군의 판단입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 도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감시 강화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통화했다며 안보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하며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했는데 러시아의 요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잠수함 관련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그 29와 수호이 27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더 거세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투매에 나서며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 지수는 64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4일째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두 지수 모두 장중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개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7% 내린 2392.37로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계엄 충격 후 4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81% 내린 649.35로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4% 가까이 하락하며 640선도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계엄 충격 후 4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출발 후 곧장 1,430원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계엄 충격에 지난 3일 환율이 1,440원을 돌파했는데 다시 1,440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뛴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 충격 후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7시 F4 회의로 불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을 이미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계엄 충격 후 급속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관련해 외환 RP,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외환 유입을 위해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의를 열고 추락한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해외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관련 설비 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에 제약이 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소비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고용 여건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 환경 악화는 이 수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 한 척이 모래 운반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배에 타 있는 선원 8명 중에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6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지금도 실종자 1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간포항 앞바다에서 29톤 어선과 456톤 규모 모래 운반선이 충돌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항구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충돌과 함께 어선이 전복되면서 선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출동 당시 어선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곧장 구조 작업을 시작했고 뒤집힌 어선 조타실 등 내부에서 7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은 한국인이고 또 다른 4명은 인도네시아 국적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아직 찾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 1명도 어선 주변에 있을 거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물 때문에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실종된 선원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보고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래 운반선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장에 상황관리반을 파견했습니다. 해경은 모래 운반선 선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안을 제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구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저 정말 엉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은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뭐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상황도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또 의총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런 논의도 필요하겠죠. 예. 일단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공동 담화문 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몇 월이 되면 어떤 게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셨을 걸로 보는데 어제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조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예. 누가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걸로 봅니다. 예. 그 조기 퇴진의 그 네. 시점은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기 퇴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법률상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본인과 예.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 사퇴를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을 국회가 반영을 해서 여야가 투표를 통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그 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과 국회인데 본인도 지금 정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민들은 이 직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반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지금 조기 퇴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발표해야 되는데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으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퇴진을 얘기하고 있으나 질서 있는 퇴진이 법률에 정하는 객관적인 질서가 돼야 되지 본인들 안에서 주관적인 질서로는 이게 수습이 안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기준한 질서를 좀 감안하셔서 이제는 좀 대통령의 퇴진을 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데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거리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거리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한덕수 총리를 책임 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예.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조기 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확인이 안 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가 있고 뭐 예.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로 우선 지켜보시고 예.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국정이라는 게 예. 법률에 근거해서 그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이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국정이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어떤 고위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겠는데 외교도 이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루자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헌재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이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은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뭐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우리 당이 일임한다 이 자체는 좀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예.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이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거는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나라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은 비판의 여지에 예. 본인 스스로 들은 한 브리핑 그림이 좋지 않았다. 그거는 옳지 예. 않아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실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철회를 하시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동훈 대표를 처벌받아야 돼요. 폭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재인내란이고요. 형법적으로 따지고 뭐 실정법적으로 따지면 뭐 제가 당장은 찾을 수는 없지만 법 위반입니다. 위헌인 건 분명한 거고. 한동훈 대표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당이라 했습니다. 네. 물론 당엔 당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긴 하죠. 정부는 본인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죠. 자신인데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위임을 한 게 아닙니다. 위임 조항도 없지만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지만 예. 대통령이 멀쩡한데 정신은 멀쩡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신체는 멀쩡한데 예.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 그 권한을 위임할 방법은 없어요. 그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뭐 당에 위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선언적 의미고요. 대통령의 선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면 그 한동훈 대표에게 했던 그 말들 또 토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 그것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든 탄핵만을 피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퇴진하시는 방법 그것을 구하고 그 예. 이후에 대선을 치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임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러자는 것이냐, 향후의 일정이 왜 그렇게 애매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의총을 하고 계속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이 당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결국 그 정부는 본인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예. 그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습용 담화는요. 전혀 법률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도 않고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오랫동안 법률을 관리했던 예. 한동훈 대표도 이 말이 법률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다시 대리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요. 저거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인 상황을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불법적 상황을 불법적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래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예. 결국에는 국정정상화는 총리에게 건의를 하는 사안으로 가야 될 사안인데 한덕수 총리도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야당과의 어떤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따지고 보면 이 불법 게임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체포의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의 불법 계엄에 본인이 왜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저 자리에 계시는지 예. 저는 현명한 판단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만간에 이제 바로 생각을 바로 잡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좀 반론을 하는 것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도 총리한테 권한 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태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정부 시절과의 탄핵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능해서 예. 어떤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이르는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준하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수습이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만 그 신호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세계 각국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을 여기에 두는 이상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향후의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주라. 이것보다는 질서 있게 대통령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를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적당한 사람을 여야에 합의를 해서 세워놓고 나라를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부도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퇴 직후에 의원들이 다시 재신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김상훈 정책의장도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직에 복귀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부재인 상태인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토요일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이 표결 불참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론으로 탄핵안은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목도하셨고 또 그 방법이 부결까지야 의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예. 서로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조차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투표까지 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겠다. 예. 이 비난에서는 두고두고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비판도 이제 커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려오면
지금 이 시국에서 원내대표 맡을 사람이 있을까 또 이것도 고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당에서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될 당시부터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한 분이 없다. 당시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어서 원내대표를 하시게 됐는데 예.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 없이 원내가 어떻게 또 중지를 모아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의총에서 다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바 뭐 친윤계에서 여러 가지 좀 반발, 한동훈 대표가 왜 맘대로 하고 있냐 이런 반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너도 내려와라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국민들 눈을 전혀 의식치 않은 집권 여당이에요. 예. 너무 한심하다밖에 표현이 안 되죠. 지금 무슨 그 안에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싸우는 걸 보면 이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키를 잡겠어. 예. 나한테 키를 줘. 이미 배는 침몰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친윤 안에서 어떤 한동훈 대표와의 서로 누가 주도권이 있다. 예. 그리고 나하고 우리하고 의논하지 왜 혼자 하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창피할 따름일 거예요.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질서 있는 어떤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질서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로서 좀 이 친윤들의 이런 반란을 보면 예. 정말 이 지도력이 있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원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 수습도 수습이지만 당내에 있는 이런 부분도 빨리 수습을 해서 예. 장악을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견 노출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가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홍준표 시장에겐 또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내려오면 누가 하나요? 예. 예, 맞는 지적이죠. 예. 저희가 서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구심점 하나를 두고 거기에 모여서 뭔가 한 목소리 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그래도 바라실 거예요. 지금 의총장에서 혹시 개파 간에 좀 싸움이 있는 걸까요? 그런 싸움이 분위기는 아닐까요? 있다기보다는 예. 이 탄핵안 재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좀 다르게 나오는 걸로 예. 지금 파악은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당 내에 있는 또 유력하신 분들이 영향력이 큰 분들이 이런저런 개인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것이 예.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너무 걱정이 되고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적어도 경어를 사용하고 해도 충분히 전달은 될 텐데 예.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뭐 불난 집에 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대통령 그래 우리가 모셔와서 썼지 않냐.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 폐기하고 버리고 이런 정치는 비겁한 정치야.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네, 윤상현 의원, 당내 중진 의원인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표결에 참석도 안 했겠구나. 국회의원이 맞나? 저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국정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주체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1년 뒤면은
나 찍어줘. 다시 나 국회의원 만들어줘.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야. 이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참담하고요.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또 김재섭 의원을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김재섭 의원도 상당히 좀 난감해진 상황인데 입장을 냈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의 맥락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 어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라 그래요. 본인의 뭐 지역구 챙긴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질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본인의 질문의 맥락을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본인이 저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굉장히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본인의 어떤 정책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표결 직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앞에 있었는데 굳이 당론을 또 다시 한번 재환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해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다. 물론 이전부터 저희가 당론을 유지했지만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 부결 당론,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저희를 향한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시는지 당내에선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런 뭐 실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 그리고 이제 친윤계가 뭐 이름을 밝히진 않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아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빨리 퇴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도 이 묶여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을 안 하니까 친윤들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 그만해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대리한다고 하고 있느냐.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제가 참모라면 국민한테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처음에 당대표를 시작했던 초심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냥 국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빨리 즉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민주당에 뭐 직권을 넘겨준다?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국민을 믿고 가다 보면 돌파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 시간을 끌수록 계속 늪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로드맵은 의원총회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 당에 위임한다는 뜻은 당내 논의하라는 뜻이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이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탄핵안 불성립이 토요일 밤이었고 어제 오전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있었다고 볼 때 그게 낮이 아니고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과 상의하기가 어려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는 뭐라도 빨리 당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제 담화 수준의 그런 메시지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의 의사대로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성을 띠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의 최대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시험대의 가장 기준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한 5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내에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이은 이 탄핵 정국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점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매주 다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준하는 불법 계엄을 해서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어떤 무엇을 해도 전국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거를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적 세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가 아니라 정말 상황이 된다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하는데 최소 물리적으로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을 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매주 하는 거고 아마 이번 주 14일이 아마 그런 일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다시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토요일 길긴 하나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있으시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의 국정 혼란을 바로잡는 시작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내란죄 수사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론은 더 바뀔 거고요. 또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그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었던 그 행위를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2번, 3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투표에 참여는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투표 행위를 하는 과정, 그것을 당론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때 상황, 앞으로 며칠 있을 텐데 그 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지난 토요일과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탄핵안 표결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그 표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강화돼서 이제 표결하는 거죠. 원점으로 갔죠. 이번에 특검을 2표 차로 통과시키지 못했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이 2건조차도 통과를 안 시켜줘서 참 국회의장이 말문을 잃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개 모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다 집어넣어서 상설 특검이 아니고 그냥 특검인 겁니까? 그냥 특검으로 넣습니다. 4차 특검은 13개를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낱낱하게 밝히자.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을 지켜주던 뚝이 무너졌지요. 언제까지 대통령의 어떤 권한 뒤에 숨어서 본인의 불법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4차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서 추진이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무너진 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힘과 보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더 주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토요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공포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거부권 행사 안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식행위긴 하지만 예. 그런 일들까지 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포 안 하면 자동으로 또 성립이 되긴 해요. 이상민 장관 그 사표도 수리했잖아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소극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직무 배제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요식행위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직무행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응할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민주당이 그 카드도 쥐고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총리 어떻게 탄핵은 정리될까요? 아니고 아마 상설특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불법기업에 대한 내란 행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 중에 한 명으로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권한대행이 꼭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요. 거기에 건재순에 따른 분이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두 번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굳이 지금 한덕수 총리와 뭘 논의한다거나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질서있는 퇴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입법부에서 결정하는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좀 여야 간에 좀 고국적으로 세울 수 있는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만들 수 있는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들어와서 가결표를 찍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헌정사 엄청난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급하게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한 10표 정도의 의원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저는 조금 시간을 일주일, 2주일 정도 국민들 캠페인을 좀 더 같이 병행했다면 그랬으면 뭐 탄핵 100%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과 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게 성급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시간을 좀 벌어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굳이 같이 했어야 되느냐. 10일에 돼 있던 예정대로 했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공산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안이 워낙 45년 만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한 측면도 있고 이게 대통령이 직을 빨리 이게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 상태나 제2의 제3의 비상기업 상태, 불법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의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상호 전 의원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이미 하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 작업이 있었다면 아마 표결에 이르렀을 때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지금 입장은 뭐 어떻습니까?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타부타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국수본이 김용현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빠르게 검찰이 김용현이 과거에 근무했던 로펌에 연락을 해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자수 형식을 하면은 감경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니까 1시 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지금 48시간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해서 찾아낸다 하면은 이건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발표했잖아요. 신병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제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검찰이 돌아선 것은 사실이에요. 네, 검찰은 돌아섰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곧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경찰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죄에서 나오는 내란죄를 처벌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은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요.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대통령을 죄를 물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검찰이 어떻게 긴급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법원이 기각되죠. 법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에서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죠.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로 간다는 건데 그게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를 조사한 다음에 내란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경찰이 국수본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이 나오면 직권남용죄를 같이 수사할 수는 있으나 시작부터가 틀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란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은 빠져야 된다.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이 중심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중에 군장성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직권남용을 따로 공수처가 하더라도 내란죄는 온전히 국수본에서 할 수 있게끔 둬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 난 것도 따지고 보면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 났잖아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뭔가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검찰이 수사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직권남용 이거를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요. 참 저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물증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인신은 검찰이 데리고 그렇죠. 갔어요. 뭡니까? 수사방해잖아요. 토스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물증을 잡았으면 경찰이 데려다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거기에 직권남용을 추가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루빨리 이거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검찰이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지금 뭐 합치기도 싫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경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병 확보는 또 검찰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르게 구별해서 지금 반응을 내놓는 걸로 보여요. 다 짐작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집권 시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아마 수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서 향후를 도모하자 아마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겠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 이런 체제가 있었고 과거에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상설특검 이것을 추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 수사 주체에 있어서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누가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긴급 체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일단 긴급 체포가 되면은 이제 구속 여부를 심사를 받겠죠. 예.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는 건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아마 긴급 체포라면 내란죄 이외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불법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과는. 그건 법정 영역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근데 행정 처분, 자격에 대한 처분은 탄핵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든 긴급 체포라든 그거는 굳이 탄핵과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나 긴급 체포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이때는 뭐 한덕수 총리 체제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은 대통령이 인신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될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에서의 비판, 즉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적어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두 분이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혐의를 대부분 좀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뭐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진위 파악이 좀 빨라지고 수사나 뭐 이런 관련해서 결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될 공사는 크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인신에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집행이 이 유고죠. 탄핵과 유고. 그러니까 이게 직위 정지되는 거. 근데 유고가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고의 개념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사고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고인지 그냥 인신은 구속됐으나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그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뭐 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구속이 되든 말든 직무가 대리가 되든 말든 중요한 거는 차라리 아주 깔끔하게 탄핵 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낫지 긴급체포를 통해서 구속해서 그 사고로 추인한 다음에 직무대행으로 가는 방향은 별로 그 되게 비소모적이다. 아니 소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금 뭐 해석도 분분한 거고 추후에 어떻게 좀 결론이 내려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당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도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렇죠. 명령을 내리면 특히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가 심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 투입됐던 그 군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움직였고 어떤 분은 시민들에게 격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이런 거 보자고 저희가 정치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만은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검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쨌든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본인들이 주동을 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도 보기 힘들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곧 밝혀지겠지만 부대원들은 훈련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하자면 전시 작전이나 비상계엄의 실제적인 작전이 아니라 그냥 훈련인 줄 알고 갔던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부대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도 본인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항명을 왜 하지 않았냐 말은 쉽지요.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나 위에서 장군들이 가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또 항명을 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참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대통령,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전 장관이었던 김용현 장관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책임자들에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굳이 법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당신들도 같이 책임져라. 부대원들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배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 이런 지금 정황이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당시에 이런 부분이 좀 속속들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지난 금요일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 하면서 대통령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육성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표는 야당, 즉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배제를 하고, 즉 정치 일선에서 배제를 시키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대로 국정을 지휘하겠다.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더 깊이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 수뇌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국정원의 진술에 어떤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름을 밝힐 수 있는 건 주변의 증언들이잖아요. 오늘 보면 김기현 대령 같은 경우도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국회의원 150석이 안 되게 만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자체가 그냥 이미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국정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내렸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정확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체포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지 없었던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검찰로 직접 갔잖아요. 네. 그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제 어떤 의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이미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본인 개인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거의 뭐 자진출두 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다 밝힘으로써 본인에 대한 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에 좀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거는 내선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내선에서 다 책임을 지고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까지만 좀 이번 행위를 끝내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이미 본인이 쓰던 휴대폰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부담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다 모든 걸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김용현 전 장관 참 뭐 대한민국과 많은 이 군 장병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 안타깝고 몹쓸 짓을 했다는 부분 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예. 네, 뭐 지금 뭐 의원총회 관련 소식들도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뭐 지금 백브리핑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도 있었고 헌법상 지금 직무 배제를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내부에서도 계속 좀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믿겠느냐,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지적에는 이것을 무력화할 만한 어떠한 대응 논리도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지를 모으는 과정, 새로운 좀 적합한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대통령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정도까지라도 밝혀져야 어느 정도 당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정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드렸던 질문이지만 다시 좀 반복적으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주 중에 뭐 조기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본인의 이제 하야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하야 의지를 밝힌다면 그거는 뭐 민주당이 뭐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라서 환영할 만하나 즉시 하야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은 즉시 하야를 하는 게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본인과 국민의힘과 모든 걸 위해서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의총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실 구전들은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그때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내란 혐의 수사 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국을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 작전을 실행한 군 지휘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초유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사유여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다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뻗치기 전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사건 전말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계엄령을 어긴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 통제를 요구한 박한수 전 계엄사령관도 중요 피의자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거기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역시 핵심 가담자로 손꼽힙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경찰 투입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수사가 가능한 건 공수처라며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넘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 수사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소장은 또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는데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 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하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며 공수처에 긴급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력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근창 마산 동부경찰서 경비작전 계장은 오늘 경남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류 계장은 위법한 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경찰을 국회에 동원시킨 지휘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도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탄핵 재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원주 도심공원.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대통령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참가자들은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탄핵이 무산된 것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함성으로다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면 누구도 민심이 천심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지는 못할 겁니다. 대전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이들은 여당의 탄핵안 표결 거부를 비판하며 탄핵 절차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경청하고 이제 즉시 국민의힘도 탄핵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들끓는 민심이 전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다음 날 이 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전공이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가 무산되고 이튿날 시민들은 다시 국회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에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또 작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강제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 지지율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윤석열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매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공이 처단 명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거리로 나와 의료개혁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포고령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국가 권력을 무기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꼽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도량바로가 선정됐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41.4%가 도량바로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위는 28.3%가 선택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한무치가 뽑혔습니다. 3위는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는 의미의 석서위려가 선정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과 연합태세에 차질이 없을 거라면서도 한국의 민주적 절차의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을 만나 지역 안보 현황과 미일 방위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일정을 막판에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 연합태세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사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 대화 상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의 작동을 강조하며 평화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력 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변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도 전례 없이 중요하다며 한미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일본 정부로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대사를 만나서 국내 상황을 설명을 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어제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했다며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도 조 장관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북한군의 특이 조짐은 없다고 세뮤엘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 태세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평가하고 순수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일부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취임 이후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시종일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NBC 방송에 출연한 트럼프 당선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탈퇴도 고려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유럽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고라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도 줄일 것이라며 당선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종전을 위해 대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So you've spoken to President Putin since you've been elected? I don't want to say that. I don't want to say anything about that because I don't want to do anything that could impede the negotiation. 중국 등 경쟁국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는 이런 조치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And I had a lot of tariffs on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but in particular China, we took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we had no inflation. 금리 정책 등을 놓고 선거 기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는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보장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는 어느 정도 풀릴 전망입니다.
자신의 최대 정적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 과거 특검 수사를 공언했던 트럼프는 이제 그럴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looking to go back into the past. I'm looking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Retribution will be through success. 트럼프는 또 대선 패배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미 의회 의사당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지지자들은 취임 첫날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향수 판매 광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지 시간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새 여성 향수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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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파이트 표현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13일 야외 유세 중에 암살 시도로 귀에 총상을 입었을 때 지지자들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향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면서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현지 시간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공공기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시리아가 해방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빠져나가 모처로 도피했다고 군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시리아군도 아사드 대통령의 24년 통치가 끝났음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하메드 알 잘랄리 시리아 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모든 리더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린 반군 하야트 타흐리트 알샴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 골라니는 알카이다 출신의 자칭 온건파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더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본명이 아흐메다 알샤라인 알 골라니는 1982년 골란고원에서 시리아 망명자 부모,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버지와 지리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신들은 10대 시절 인티파다 등의 영향을 받고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자가 된 골라니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 2003년에 이라크로 건너가 국제 테러 단체 알카이다에 합류했고 2006년에는 폭탄을 설치하다 미군에 체포돼 5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였던 시리아 내전이 13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방 진영은 독재 정권의 몰락을 환영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고 주변국은 잇따라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4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를 상징하는 시리아 대통령궁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궁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자축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수감자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피해 유럽과 중동으로 터졌던 시리아 난민들도 일제히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The feeling is a bit hard to describe because we'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long time.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은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부상을 경계했습니다. 반군의 핵심 세력인 HTS는 알카이다와의 연계 등을 이유로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장 조직입니다. 실제로 다마스쿠스를 장악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반군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반군의 군사 행동이 주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개가 넘는 정파가 뒤섞여 있는 반군 내부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혼란한 상황을 고려해 레바논과 요르단 등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탱크를 동원해 1974년 휴전협정으로 설정된 골란 고원의 완충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We gave the Israeli army the order to take over these positions to ensure that no hostile force embeds itself right next to the border of Israel. 알 아사드 정권을 발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견제했던 이란과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중동 정세의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서 곧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대 증원의 무전공 선발, 거기에 쉬운 수능까지 이 수험생들은 어느 해보다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예상대로 점수가 나왔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을 확인합니다. 그동안 이 하나의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홀가분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올해 수능을 본 46만여 수험생들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입니다. 수험생들은 쉬운 수능에 점수가 올라 좋아하면서도 입시 변별력이 떨어진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약간 눈치 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대 모집 정원이 크게 늘고 무전공 선발이 본격 도입되면서 과거 입시 자료만으로는 합격선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무전공 선발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입시업계는 정시 입시에서 각 대학이 영역별 가중치가 다른 환산 점수를 쓰는 걸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추가 합격 이동이 많을 거로 예상되는 만큼 정시 전략을 짤 때 수시 합격 양상도 반드시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 걱정은 없는데 화재를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낮부터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 걱정은 없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특히 동쪽을 중심으로 습도가 낮은데요.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부터 보면 현재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일부 영동 지역은 건조 경보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충남 서해안에만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가 8도로 예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주 중반에는 동해안 지역에,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밤부터 동해안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림 인근에서는 소각행위나 흡연 행위를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